현재 중국 전역에 약 6,500만 채의 미분양 주택이 있다고 추정돼요. 이는 한국의 총 주택수의 3배가 넘는 규모예요. 미국의 명문대학교 강의 시간에 교수가 중국에 대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중국 학생은 중국 정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자 교수는 중국 정부에 대해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강의실은 조용해지고 한 학생이 무언가를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명문대 강의실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은이에요. 한국에서 온 유학생으로 미국의 명문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있죠. 오늘은 평소와 다름없이 세계 경제 동향 강의를 들으러 갔어요. 하지만 이날의 강의가 제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중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으로 강의가 시작됐어요. 최근 중국의 경제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어요. 특히 부동산 시장의 붕괴와 청년 실업률 증가가 큰 문제가 되고 있죠. 교수님은 중국의 경제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셨어요. 먼저 중국의 재정 상황을 살펴볼까요? 지난 4월 20일 중국 정부가 발표한 1분기 재정 수지 상황을 보면 전국의 일반 공공 예산 수입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3% 감소했어요. 더 심각한 건 전국의 세수입이 4.9%나 줄었다는 거죠. 일반 공공 예산 수입이란 정부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거두는 모든 수입을 말해요. 세수입은 이 중에서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수입을 뜻하죠. 이 두 지표가 모두 감소했다는 건 중국 정부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신호예요. 교수님은 화면에 그래프를 띄우셨어요. 이 그래프를 보세요. 부가가치세 수입이 7.1% 하락했어요. 부가가치세는 중국 세금의 30%를 차지하는데 이렇게 감소했다는 건 기업 간 거래가 줄고 상품 가격이 떨어지고 기업 이윤이 감소했다는 뜻이에요.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거래될 때마다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이 세금 수입이 줄었다는 건 경제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다는 증거죠. 여기에 개인소득세도 4.5% 하락했어요. 이건 직장인들의 월급이 줄었거나 실업자가 늘었다는 뜻이죠. 실제로 올해 6월에 대학을 졸업한 학생이 1,179만 명이나 돼요. 이 많은 졸업생들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까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손을 들었죠. 교수님, 잠시만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중국에서 온 유학생 푸싱이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죠. 중국의 경제는 매우 안정적입니다. 정부의 정책은 모두 국민을 위한 것이고 부동산 시장도 잘 통제되고 있어요. 청년 실업률. 그건 서구 언론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과장한 것 뿐입니다. 강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두의 시선이 푸싱에게 집중됐죠. 교수님은 잠시 당황하신 듯 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대응하셨어요. 푸싱군, 당신의 의견은 존중합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5월의 실업률이 20.8%에 달해요. 이는 역대 최고치죠. 하지만 이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그리고 나서 교수님은 화면에 새로운 그래프를 띄우셨어요. 보세요. 이 추세가 얼마나 가파른지.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 통계에는 대학 졸업자나 농민공들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 실업률은 이보다 훨씬 높을 거예요. 만약 대학 졸업자와 농민공들을 포함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올해 대학 졸업자가 1,179만 명이에요. 이 중 절반만 취업에 실패한다고 가정해도 실업자가 590만 명 늘어나는 거죠. 농민공은 약 3억 명인데 이 중 10%만 실직 상태라고 해도 3천만 명이에요. 이 숫자들을 모두 합치면 실업률은 현재 통계의 2배, 어쩌면 3배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게다가 중국의 통계 집계 방식을 고려하면 상황은 더 심각할 수 있어요. 중국에서는 주당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로 분류되거든요.
실제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의 비율은 훨씬 더 낮을 거예요. 교실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교수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은 듯 했죠. 저도 이 엄청난 수치들을 듣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중국의 실험 문제가 이렇게까지 심각한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푸싱은 계속해서 반박했어요. 그건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에요. 중국 정부는 이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곧 상황이 좋아질 거예요. 서구 언론들이 중국을 비방하려고 과장하는 겁니다. 교수님은 한숨을 쉬셨어요. 푸싱군, 이건 단순한 추측이 아니에요. 실제로 중국의 대표적인 온라인 구인구직 플랫폼인 지렌에 따르면 올해 3월 초 새로 등록된 4천만 기업 중 350만 기업만이 신규 채용 공고를 냈대요. 나머지 3,650만 기업은 아예 채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푸싱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불필요한 인력을 뽑지 않는 거죠.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에요. 이건 기업들이 경제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증거예요. 투자를 줄이고 비용을 절감하려는 거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교수님은 칠판에 간단한 도표를 그리셨어요. 보세요. 기업이 채용을 하지 않으면 실업률이 높아져요. 실업률이 높아지면 소비가 줄어들고 소비가 줄면 기업의 매출이 감소해요. 매출이 감소하면 기업은 더욱 채용을 줄이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그러면서 교수님은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셨어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중국의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를 보세요. 알리바바는 작년에 무려 1만 9천 명의 직원을 감원했어요. 이는 전체 직원의 약 4%에 해당하는 규모예요. 게다가 올해 2분기에도 추가로 7천 명의 직원을 줄였죠. 교수님은 잠시 화면을 전환하셨어요. 여기 알리바바의 분기별 직원 수 추이 그래프를 보세요. 2022년 3월부터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알리바바뿐만이 아니에요. 중국의 또 다른 거대 기업인 텐센트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텐센트는 작년에 약 1만 명의 직원을 감원했어요. 이는 전체 직원의 약 3%에 해당하는 규모죠. 더 충격적인 건 올해 1분기에만 약 6천 명의 직원을 추가로 줄였다는 거예요. 교수님은 잠시 멈추셨다가 다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대기업들이 이렇게 대규모로 인원을 줄이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효율성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이들 기업은 앞으로 다가올 심각한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리 비용을 줄이고 몸집을 줄이는 거죠. 더 심각한 건 이런 대기업들의 구조 조정이 중소기업들에게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대기업들과 거래하던 중소기업들의 매출이 줄어들고 그 결과 중소기업들도 직원들을 줄이게 되는 거죠. 이는 결국 전체 고용시장의 악화로 이어집니다. 푸싱은 여전히 믿지 않는 눈치였지만 다른 학생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교수님의 설명을 듣고 있었어요. 저도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실감하게 됐죠.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설명을 이어나가셨어요. 이제 중국과 한국의 경제 상황을 비교해 볼까요? 두 나라는 비슷한 시기에 경제 발전을 시작했지만 현재는 매우 다른 상황에 놓여 있어요. 화면에는 두 나라의 경제 지표가 나란히 표시됐어요. 보시다시피 한국은 이러한 글로벌 위기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산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죠. 교수님은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셨어요. 한국의 청년 실업률은 약 8%로 중국의 20% 이상과 비교하면 훨씬 낮은 수준이에요. 또한 한국의 대기업들은 오히려 이 시기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지난해 반도체 분야에
약 500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현대차 그룹도 전기차와 자율주행 기술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교수님은 한국의 장점을 강조하셨어요. 한국의 강점은 빠른 기술 혁신과 유연한 경제 구조에 있어요. 글로벌 시장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이 뛰어나죠. 예를 들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은 K방역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이를 새로운 수출 산업으로 발전시켰어요. 푸싱이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교수님, 한국도 문제가 많지 않나요? 저는 한국에 1년간 교환학생으로 있었는데 집값이 너무 비싸고 취업도 어려워 보이던데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아요. 한국도 물론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전반적인 경제 상황과 대응 능력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의 경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고 실제로 성과도 나타나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한마디 거들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온 학생으로서 덧붙이자면 한국은 최근 스타트업 생태계가 매우 활발해지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로 창업에 도전하고 벤처 캐피털의 투자도 늘어나고 있죠. 이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은 지적이에요, 지은 학생. 이런 혁신적인 분위기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사실이죠. 푸싱이 또다시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교수님, 한국은 인구가 적잖아요. 중국처럼 14억 인구를 먹여 살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교수님은 차분히 대답하셨어요. 경제의 크기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푸싱. 중요한 건 지속 가능성과 건전성이에요. 중국의 경제 성장이 부동산 거품과 과도한 부채에 의존해왔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서 교수님은 다시 중국의 상황으로 화제를 돌리셨어요. 중국의 부동산 시장을 보세요. 지난 20년간 중국 GDP의 약 17%를 차지했던 이 산업이 지금 큰 위기를 맞고 있어요. 대표적인 부동산 기업들이 파산 위기에 처해 있고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넘쳐나고 있죠. 교수님은 화면에 새로운 그래프를 띄우셨어요. 이 그래프를 보세요. 중국의 주요 도시들에서 주택 가격이 급락하고 있어요. 베이징, 상하이 같은 일선 도시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이는 단순한 경기 변동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베이징의 경우 지난 1년간 주택 가격이 평균 15% 하락했어요. 상하이는 더 심각해서 20%나 떨어졌죠. 이선 도시들의 상황은 더 나빠요. 우한, 청두 같은 도시들은 30% 이상 하락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미분양 주택의 규모예요. 현재 중국 전역에 약 6,500만 채의 미분양 주택이 있다고 추정돼요. 이는 한국의 총 주택수의 3배가 넘는 규모예요. 이 주택들을 모두 팔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전문가들은 최소 5년, 길게는 10년이 걸릴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학생들 사이에서 놀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이 엄청난 수치에 눈이 휘둥그레졌죠. 교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이런 부동산 시장의 붕괴는 전체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중국 경제의 핵심 산업이었거든요. 주택 건설이 줄어들면 시멘트, 철강 등 연관 산업도 타격을 받아요. 또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 가계의 자산 가치가 줄어들어 소비가 위축되죠. 게다가 지방정부의 재정에도 큰 타격을 줘요. 교수님이 덧붙이셨어요. 중국에서는 토지 사용권 판매가 지방정부 수입의 큰 부분을 차지했거든요.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면서 이 수입도 크게 줄었어요. 일부 지방정부는 공무원 월급도 제때 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중국 정부는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대중들에게 알리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어요. 오히려 모든 것이 통제 하에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주력하고 있죠.
교수님은 화면에 중국의 주요 언론 보도들을 보여주셨어요. 보세요. 관영 매체들은 경제가 안정적이고 성장하고 있다는 기사만 내보내고 있어요. 실업 문제나 부동산 위기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죠. 이런 정보 통제로 인해 많은 중국 시민들은 실제 경제 상황의 심각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정부는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경제 지표만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GDP 성장률을 발표할 때 불리한 요소들은 제외하고 계산하는 경우가 있죠. 이로 인해 실제 경제 상황과 공식 발표 사이에 큰 괴리가 생기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중국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경제적 위기를 직접적으로 느끼기 어려울 수 있어요. 특히 대도시에 사는 중산층의 경우 여전히 일상적인 소비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죠. 하지만 이는 눈속임에 불과해요.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런 현실 왜곡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푸싱이 끼어들었어요. 그건 우리 정부가 국민들을 걱정시키지 않으려는 배려 아닌가요?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어요. 시민들이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적절한 대비를 할 수 없게 되죠. 게다가 이런 정보 통제는 빈부격차를 더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중국의 빈부격차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에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중국 상위 1%가 전체 부의 31%를 차지하고 있어요. 반면 하위 25%는 전체 부의 1%만을 가지고 있죠. 이런 격차가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첫째, 불평등한 경제 성장이에요. 동부 연안 지역과 대도시는 빠르게 발전했지만 내륙과 농촌 지역은 뒤처졌죠. 둘째, 후커우 제도라는 특별한 주민등록제도 때문이에요. 이 제도로 인해 농촌 출신들은 도시에서 교육, 의료, 주거 등의 혜택을 받기 어려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정보의 불평등이에요. 부유층은 해외 유학, 인터넷 우회 접속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서민들은 정부가 통제하는 정보만 접할 수 있죠. 이런 정보 격차는 경제적 기회의 격차로 이어져요. 교수님은 한숨을 쉬셨어요. 결과적으로 현재의 경제 위기는 이런 빈부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아요. 부유층은 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정보와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서민들은 그렇지 못하니까요.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이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자, 이제 우리는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 내부에서 유출된 문서에 따르면 실제 중국의 경제 상황은 공식 발표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푸싱이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잠깐만요, 교수님.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정부는 투명하게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있어요. 그런 유출된 문서 같은 건 없어요.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푸싱,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객관적인 사실을 바라봐야 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실제 데이터와 전문가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서 교수님은 화면에 새로운 자료를 띄우셨어요. 이 그래프를 보세요. 이건 중국의 실제 GDP 성장률과 공식 발표된 성장률의 차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2015년부터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푸싱은 여전히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서방에 편향된 시각일 뿐이에요. 우리나라의 경제는 여전히 강합니다. 교수님은 참을성 있게 설명을 이어갔어요. 푸싱, 이해해요. 하지만 이건 단순히 서방의 시각이 아닙니다. 중국 내부의 경제학자들도 비슷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중국 사회과학원의 위젠궈 박사는 최근 발표한 논문에서 중국의 실제 성장률이 공식 발표의 절반 수준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수님은 다시 화면을 전환하셨어요. 여기 중국의 전력 소비량 데이터를 보세요. 전력 소비량은 실제 경제 활동을 가장 잘 반영하는 지표 중 하나인데
이 수치가 공식 GDP 성장률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이는 실제 경제 상황이 발표된 것보다 훨씬 안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푸싱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여전히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게다가 부동산 버블 문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해요. 중국의 부동산 관련 부채가 GDP의 거의 100%에 육박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는 일본의 버블 경제 시기보다도 높은 수준이에요. 푸싱이 다시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교수님, 우리 정부는 이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내놓았어요. 곧 상황이 좋아질 거예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아요, 푸싱. 중국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정책들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단기적인 미봉책에 그치고 있죠. 그러면서 교수님은 새로운 도표를 보여주셨어요. 이 표를 보세요. 이건 중국 정부가 최근 5년간 발표한 부동산 대책과 그 효과를 정리한 겁니다.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정책이 일시적인 효과만 있었고 장기적으로는 문제를 더 악화시켰어요. 특히 우려되는 건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예요. 교수님이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중국의 지방정부들은 그동안 부동산 개발을 통해 재정을 확보해왔는데 이제 그게 불가능해졌어요. 일부 지방에서는 공무원 임금 지급도 힘들어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푸싱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일부 지역의 이야기일 뿐이에요. 대부분의 지역은 괜찮아요. 교수님은 또 다른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이건 중국 재정부에서 유출된 내부 보고서예요. 전국 31개 성 중 28개 성의 재정 상황이 위험 또는 매우 위험 수준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건 결코 일부 지역의 문제가 아니에요. 게다가 은행권의 부실 채권 문제도 심각해요. 공식 통계로는 은행들의 부실 채권 비율이 2% 미만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10%를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미국 은행들보다도 더 심각한 수준이에요. 푸싱은 이제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편한 표정이었죠.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중국을 비난하거나 깎아내리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문제들을 정확히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거예요. 중국 경제의 위기는 전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냉철하게 바라보고 대비해야 해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 정부의 구조적인 문제들이에요. 첫째, 과도한 중앙 집권화로 인해 지방 정부와 기업들의 자율성이 제한되고 있어요. 둘째, 정보의 투명성 부족으로 정확한 경제 상황 파악이 어렵죠. 셋째, 국영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시장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언론과 학계의 자유로운 비판이 제한되어 정책의 오류를 시정할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근본적인 경제 구조 개선은 어려울 수 있어요. 강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푸싱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다른 학생들의 표정도 심각해 보였죠. 저는 이 모든 정보를 받아들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중국의 경제 위기가 이렇게 심각하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동시에 이런 상황이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도 됐죠. 특히 한국 경제와의 연관성을 생각하니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정보를 알게 된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현실을 정확히 아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 걸음이니까요. 앞으로 국제경제를 공부할 때 이런 복잡한 상황을 더 깊이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강의가 끝나고 교실을 나오면서 저는 오늘 배운 내용을 곰곰이 되새겼어요. 세계 경제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한국과의 문제가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죠.
앞으로 이런 글로벌 경제 이슈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중국의 경제 문제와 부동산 버블 경제를 다룬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중국 정부의 통제하에 무고한 중국 시민들은 이 사실을 모를 거라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고, 한국의 경제 성장력은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 주세요. 한 중국인 코미디언이 한국어를 사용하고 관객들은 그 모습을 보며 웃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본 중국 학생은 한글을 비하하는 영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자 교수는 그 학생을 향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내 강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침묵에 휩싸이게 됩니다. 도대체 강의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레나입니다. 저는 미국의 명문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에요. 작년 여름, 저는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때의 경험이 저에게 정말 특별한 추억이 되었어요.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 맛있는 음식,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에 깊은 감동을 받았죠. 제가 한국을 방문한 건 우연한 계기였어요. 대학 친구 중 한 명이 교환학생으로 서울에 가게 되었는데 저를 초대했거든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새로운 문화를 경험해보고 싶다는 호기심에 용기를 내어 떠나기로 했죠. 그 결정이 제 인생에서 가장 멋진 선택 중 하나가 되었다는 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길을 잃었을 때였어요. 당시 저는 서울의 복잡한 거리에서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었어요. 영어로 된 지도를 들고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한 친절한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다가오셨죠. 할아버지는 영어를 잘 하시지는 못했지만 손짓과 발짓으로 제가 가려는 곳을 물어보셨어요. 그리고는 놀랍게도 할아버지께서 직접 저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한국어로 이것저것 설명해 주시는데 비록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그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 왔죠. 그때 느낀 한국인의 따뜻함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이 여행을 계기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특히 한글에 매료되었죠. 처음에는 그저 예쁜 모양의 기호로만 보였던 한글이 알아갈수록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길거리의 간판들, 지하철 안내문, 심지어 화장실 표지판까지 모든 곳에서 보이는 한글이 더 이상 그저 낯선 기호가 아니라 흥미로운 수수께끼처럼 느껴졌죠.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졌어요. 유튜브에서 한국 관련 영상을 찾아보고 한국 드라마도 시청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우리 대학에 세계의 언어와 문화라는 수업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번 학기에 그 수업을 듣기로 결정했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세계의 언어와 문화 수업 중 한글에 대해 배우는 날이 왔어요. 강의실에 들어서자 설렘과 기대감이 가득했죠. 오늘은 세계의 여러 문자 체계 중에서도 특별한 존재인 한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죠. 교수님은 칠판에 한글 자음과 모음을 써가며 설명을 이어나가셨어요. 한글의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하는 점과 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독특한 구조 덕분에 한글은 배우기 쉽고 사용하기 편리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어요. 한국 여행 중에 봤던 간판들이 떠올랐죠. 그때는 아름다워 보였지만 이해할 수 없었던 글자들이 이제는 조금씩 의미를 가지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한글의 창제 과정과 그 특징은 정말 놀랍습니다. 15세기, 정확히 1443년에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셨어요. 당시 한반도에서는 중국에서 들어온 한자를 사용했는데 이는 배우기 어려워 대부분의 백성들이 문맹이었죠. 세종대왕은 어리석은 백성도 쉽게 익혀 날마다 쓰기에 편하게 할 것이라는 목표로 한글을 만드셨어요. 이는 당시로서는 정말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칠판에 한글 자음과 모음을 쓰시며 계속 설명하셨어요. 이런 원리는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책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죠. 그리고 교수님은 한글의 학습 용이성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한글은 다른 문자 체계에 비해 배우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볼까요? 첫째, 한글은 표음 문자이면서도 모아쓰기를 하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각 자음과 모음은 개별적인 소리값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을 조합해 음절을 만듭니다. 이런 구조 덕분에 각 글자의 발음이 명확하고 글자를 조합하는 규칙이 일정해서 학습자들이 빠르게 읽고 쓰는 법을 익힐 수 있죠. 둘째, 한글의 기본 자모 개수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기본 자음은 14개, 모음은 10개로 총 24개입니다. 이는 영어의 26개 알파벳이나 일본어의 46개 히라가나에 비해 훨씬 적은 수죠. 물론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만들어지는 복합 자음과 모음이 있지만 이 기본 글자들의 조합만으로도 한국어의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어 학습 부담이 적습니다. 셋째, 한글은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음은 발음 방법에 따라 그룹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체계성 덕분에 학습자들이 글자 간의 연관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기억하기가 수월합니다. 교수님은 이어서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셨어요. 한글의 또 다른 특징은 확장성입니다. 기본 자모를 조합해 새로운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외래어를 표기할 때도 기존의 한글로 그 발음을 거의 완벽하게 나타낼 수 있죠. 이는 다른 문자 체계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장점입니다. 또한 한글은 디지털 시대에 매우 적합한 문자 체계예요.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한글을 입력하는 방식이 매우 직관적이고 효율적이에요. 자음과 모음을 순서대로 입력하면 자동으로 하나의 글자로 조합되는 시스템이죠. 이는 한글의 구조적 특성을 잘 활용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유네스코에서는 한글의 우수성과 과학성을 인정해 1989년 세종대왕 문맹 퇴치상을 제정했고 1997년에는 훈민정음을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이는 한글의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증거라고 할 수 있죠. 저는 교수님의 상세한 설명을 들으며 점점 더 한글에 매료되어 갔어요. 제가 한국에서 느꼈던 문화적 매력과 더불어 이제는 한글이라는 문자 체계의 과학성과 우수성,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의 실용성까지 알게 된 거죠. 한글이 단순히 아름답게 생긴 문자가 아니라 깊은 철학과 과학적 원리, 그리고 실용성을 갖춘 훌륭한 문자 체계라는 사실에 감탄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외국인들이 한글을 배우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다른 언어에 비해 훨씬 짧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물론 한국어 자체를 마스터하는 것은 다른 문제겠지만 적어도 읽고 쓰는 것을 배우는 데는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교수님의 말씀이 끝나자 강의실에는 잠시 감탄의 숨소리가 흘렀어요. 저는 한글의 과학성과 배우기 쉬운 특성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죠. 그때 갑자기 뒷자리에서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저기, 교수님. 제 생각에는 중국어가 더 배우기 쉽고 실용적인 것 같은데요. 고개를 돌려보니 중국인 유학생 메일이었어요. 그녀의 갑작스러운 발언에 강의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긴장되었죠. 메이리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위대한 중국어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예요. 한자는 그 자체로 의미를 담고 있어서 읽기만 해도 뜻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효율적인지 아시나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신 듯 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죠. 메이리 학생, 좋은 지적입니다. 중국어가 오랜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지닌 언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죠. 하지만 언어의 역사나 사용자 수가 그 언어의 학습 용이성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수님은 칠판으로 걸어가셔서 한자 몇 개를 쓰셨어요. 중국어를 배우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를 몇 가지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중국어의 문자 체계인 한자는 표의 문자예요. 즉, 각 글자가 하나의 의미를 나타내죠. 이는 글자의 모양만으로는 발음을 유추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산이라는 글자는 산을 의미하지만 이 글자를 처음 보는 사람은 그 발음이 산이라는 것을 알 수 없어요. 둘째, 중국어를 마스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000개에서 4,000개의 한자를 알아야 해요. 중국의 중고등학생들도 보통 이 정도의 한자를 알고 있죠. 고급 수준의 중국어를 구사하려면 8,000개 이상의 한자를 알아야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반면 한글은 기본 자모 24개만 알면 모든 한국어 단어를 읽을 수 있죠. 셋째, 중국어의 성조 체계는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같은 발음이라도 성조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말하는 발음은 성조에 따라 어머니, 말, 꾸짖다 등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죠. 이런 성조를 정확히 구분하고 사용하는 것은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넷째, 중국어의 문법 구조도 영어나 한국어와는 많이 다릅니다. 특히 시제를 나타내는 방식이나 조사의 사용 등이 독특해요. 이는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습자들에게는 추가적인 어려움이 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중국어의 방언 문제도 있어요. 표준어인 보통화 외에도 수많은 지역 방언이 있어 실제 중국에서 의사소통을 하려면 이런 방언의 차이도 이해해야 합니다. 교수님의 설명이 끝나자 메이리의 표정이 조금 굳어 보였어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죠. 그래도 중국어를 배우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어요. 중국의 경제력을 생각하면 앞으로 중국어가 더 중요해질 거예요. 게다가 중국 문화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중국어를 배우면 그 깊이 있는 문화도 함께 배울 수 있어요. 그때 옆자리에 앉아있던 한국인 유학생 세연 씨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어요. 제 생각에는 언어의 가치를 단순히 사용자 수나 경제력으로만 판단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각 언어마다 고유의 가치와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세연 씨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실제로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K-팝이나 한국 드라마의 인기 덕분에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국어 학습 열풍이 불고 있죠. 심지어 중국에서도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해요. 메이리는 고개를 저으며 반박했어요. 그건 그저 일시적인 유행일 뿐이에요. 한국에서만 쓰는 한글을 배워서 어디에 쓰겠어요? 중국어가 훨씬 더 실용적이고 미래 가치가 있어요. 강의실의 분위기가 점점 더 긴장되어 갔어요. 다른 학생들도 이 논쟁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몇몇은 작은 목소리로 자기들의 의견을 나누고 있었죠. 그때 교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잠깐만요. 이 논쟁은 매우 흥미롭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점이 있어요.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한 문화의 정수이자 그 민족의 정신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교실을 둘러보셨어요.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교수님께 고정되어 있었죠.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언어의 실용적인 측면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문맹률 측면에서 한글의 우수성이 두드러집니다. 교수님은 칠판에 몇 가지 숫자를 적으셨어요. 한국의 문맹률은 현재 1% 미만입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 중 하나죠. 반면 중국의 문맹률은 약 3에서 4% 정도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일부 농촌 지역들을 포함하지 않은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 중국의 문맹률은 10%를 훌쩍 넘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물론 중국의 인구가 훨씬 많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지만 그 차이는 여전히 주목할 만해요.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주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문자 체계의 차이입니다. 한글은 표음 문자이면서 동시에 모아쓰기를 하는 독특한 구조 덕분에 배우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반면 중국어의 한자는 각각의 글자가 개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
수천 개의 문자를 개별적으로 학습해야 하죠. 이런 한글의 특성 때문에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문맹 퇴치를 위해 한글을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특히 자국의 문자 체계가 없거나 복잡한 문자 체계로 인해 문맹률이 높은 국가들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죠.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의 찌아찌아족은 2009년부터 공식적으로 한글을 채택해 사용하고 있어요. 그들의 언어를 표기하는 데 한글을 사용하면서 문맹률이 크게 낮아졌다고 합니다. 또한 태국의 소수민족인 카렌족도 한글을 도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유네스코에서는 세종대왕 문해력상을 제정해 문맹 퇴치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를 표창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글의 우수성과 그 활용 가능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죠. 교수님의 설명이 끝나자 강의실은 잠시 조용해졌어요. 학생들은 각자 이 새로운 정보를 소화하는 듯 했죠. 하지만 그때 메이리가 다시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래도 중국어가 더 널리 쓰이고 있잖아요. 게다가 중국의 경제력을 생각하면 앞으로 중국어를 배우는 게 더 유리할 거예요. 문맹률이 조금 높다고 해서 중국어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계속 말씀하셨어요. 최근 몇 년간 세계 유명 대학들에서 한국어와 한글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요. 이는 단순히 한국의 경제력 때문만은 아닙니다. 한글의 과학성과 한국 문화의 세계적 인기가 큰 역할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최근 한국어 강좌 수강생이 5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어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는 2019년에 처음으로 한국어 전공 과정을 개설했고, 프린스턴 대학교에서도 한국학 전공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죠. 교수님의 말씀에 학생들의 눈이 커졌어요. 저도 놀라웠죠. 세계 최고의 대학들에서 한글과 한국어에 이렇게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니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MIT나 스탠퍼드 같은 공과대학에서도 한글의 과학성과 디지털 시대에서의 적합성에 주목하고 있어요. 이들 대학에서는 한글의 구조를 연구하여 인공지능의 언어 처리 시스템 개발에 활용하려는 시도도 있다고 해요. 그때 세연 씨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저도 최근 뉴스를 봤는데요. 예일 대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을 듣는 학생 수가 중국어 수업을 듣는 학생 수를 넘어섰다고 해요. 이게 한류의 영향도 있겠지만 한글의 독특한 매력 때문이기도 하대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아요, 세연 학생. 그건 정말 흥미로운 현상이에요. 한글은 배우기 쉬우면서도 아름다운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서 언어학을 전공하지 않는 학생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높아지고 있죠. 메이리는 여전히 의아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교수님, 그래도 중국어를 배우면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잖아요. 중국의 인구가 훨씬 많잖아요. 교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어요. 물론 그렇죠. 하지만 언어 학습의 목적이 단순히 더 많은 사람과 소통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고 다양한 사고방식을 접하는 것도 중요한 이유죠. 한글과 한국어는 독특한 문화적 관점을 제공하며 이는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가치 있는 경험이 될 수 있어요. 저는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한국 여행에서 느꼈던 그 특별한 감동이 떠올랐거든요.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여는 열쇠 같은 거구나 하고 생각했죠.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은 최근 유엔에서 한글날을 세계 공용 기념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는 한글의 과학성과 문화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할 수 있죠. 교수님의 말씀에 강의실이 술렁이는 가운데 메이리가 갑자기 손을 들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놀란 기색이 역력했죠. 잠깐만요, 교수님. 한글날이 세계 공용 기념일이 된다고요? 그건 좀 과하지 않나요? 적어도 중국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자국의 문화와 언어에 더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메이리의 말에 강의실 분위기가 다시 긴장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죠. 사실 제가 최근에 본 자료들을 보면 중국에서도 한글과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글 학습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해요. 메이리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한글을 배우려고 하겠어요? 제가 본 자료들에 따르면 중국의 주요 동영상 플랫폼에서 한글 관련 영상들의 조회수가 놀라울 정도로 높대요. 특히 한국인처럼 발음하는 법을 가르치는 영상들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해요.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중국 내 주요 동영상 플랫폼에서 한글 관련 콘텐츠의 월간 조회수가 10억 회를 넘어섰다고 해요. 이는 단순한 호기심 수준을 넘어선 거죠.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정말 재미있는 사례도 있어요. 중국의 한 코미디언이 한글을 한국인처럼 발음하는 영상을 유쾌하게 만들어서 유명해졌대요. 그 영상이 너무 인기가 많아서 이제는 그분이 한글 선생님으로 변신했다고 하더라고요. 교수님께서 거들어 주셨어요. 맞아요. 그 코미디언의 이름이 왕홍레이였던 것 같은데 그의 한글 발음 따라하기 시리즈가 중국 전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심지어 그의 영상을 보고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팬들도 많다고 해요. 세연 씨도 이야기에 동참했어요. 저도 들은 적이 있어요. 중국의 한 대학생이 왕홍레이의 영상을 보고 한국어에 매료되어 한국어 능력 시험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이건 단순히 한류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한글의 과학성과 아름다움,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한 진정한 관심이 결합된 결과 아닐까요? 메이리는 갑자기 얼굴을 붉히며 말했어요. 그런 영상들은 다 한글을 조롱하기 위해 만든 거예요. 실제로 중국인들은 한글 같은 걸 배울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언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녀의 갑작스러운 반응에 강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교수님은 차분히 대답하셨죠. 메이리 학생, 그렇게 생각하는 건 오해예요. 실제로 중국에서는 조기 교육으로 한글을 가르치려는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베이징의 한 유치원에서는 이미 한글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상하이의 여러 학원에서도 어린이 대상 한국어 수업이 인기라고 해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일어난 일도 기억나네요. 중국의 한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한국 가수의 노래에 맞춰 연기를 선보였는데 그 후로 많은 중국 젊은이들이 한국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대요. 세연 씨가 덧붙였어요. 맞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의 유명 IT 기업들이 한국어 능력자를 우대해서 채용한다는 뉴스도 봤어요. 한중 경제 협력이 더 깊어지면서 한국어 구사 능력이 큰 장점이 되고 있대요. 메이리는 점점 더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훨씬 커요. 한국어 같은 건. 교수님이 부드럽게 말을 끊으셨어요. 메이리 학생, 언어의 가치는 그 나라의 크기나 인구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각 언어는 고유한 문화와 역사, 그리고 세계관을 담고 있죠. 중국어도 아름답고 가치 있는 언어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언어의 가치를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메이리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말했죠. 그래도 중국어가 더 오래됐잖아요. 역사가 깊은 만큼 가치도 더 있다고 봐요. 교수님은 한숨을 살짝 내쉬셨어요. 메이리 학생, 언어의 가치는 역사의 길이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언어는 그 자체로 고유한 가치가 있어요. 하지만 메이리는 계속해서 우겼어요. 아니에요, 교수님. 중국어가 최고예요. 다른 언어는 배울 필요도 없다고요. 강의실이 불편한 침묵에 휩싸였어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부드럽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언어의 다양성에 대해 많이 배웠어요.
어떤 언어가 최고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각 언어는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담고 있어요.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랍니다. 강의가 끝나고 교실을 나서면서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한글의 아름다움과 과학성을 알게 되어 기뻤고, 동시에 다양한 언어와 문화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의 중요성도 깨달았죠. 메이리의 태도가 조금 아쉬웠지만 그녀도 언젠가는 다양성의 가치를 이해하게 되길 바라며 교실을 나섰답니다. 이렇게 중국 학생이 한글을 무시하며 한글보다 중국어를 우월하다고 말하는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실제로 한글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듣긴 했지만 이렇게 명문 대학교에서도 한글에 대한 인기가 높아졌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또 외국인들이 한글을 배우기 쉽고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것 같아서 기쁘게 느껴지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군사훈련 시스템은 중국의 반의 반도 못 따라오는데요. 한 학생이 강의 시간에 발표를 하며 한국의 군사력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교수는 중국의 군사훈련 시 일어났던 사건들을 차례로 이야기하고 이 사건들을 들은 학생들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중국 군사훈련 중에는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났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준이라고 해요. 대한민국 국방부의 추천을 받아 미국 국방대학 NDU에서 공부하게 된 한국 학생이죠. 오늘은 각 나라 학생들이 자국의 군사력과 훈련 체계에 대해 발표하는 특별한 날이에요. 저는 한국의 위대함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발표 자료를 준비했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의 현준 씨 차례입니다. 교수님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몰려왔어요. 천천히 일어나 단상으로 향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온 현준입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지만 곧 안정을 찾았어요. 오늘은 한국의 대학 ROTC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발표를 시작하며 ROTC의 역사와 목적을 간단히 설명했어요. ROTC는 대학생 장교 육성 프로그램으로 학업과 군사훈련을 병행합니다. 이는 전문성과 리더십을 겸비한 장교를 양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죠. ROTC의 장점들을 하나씩 짚어갔어요. 자발적 참여를 통해 높은 동기부여가 이뤄지고 학업과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어요. 또한 실제 군 생활에 필요한 실용적인 기술 위주로 훈련이 진행됩니다. 특히 안전과 인권 존중에 대해 강조했어요. 엄격한 안전 규정과 관리로 사고 발생률이 매우 낮으며 인권 존중 문화가 잘 정착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역 후 제공되는 혜택에 대해 설명했죠. ROTC 출신 장교들은 전역 후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으며 리더십과 조직 관리 능력을 인정받아 사회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질문 시간에 몇몇 학생들이 궁금한 점을 물어봤고 성실히 답변했어요. 발표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현준 씨. 교수님의 칭찬에 뿌듯함을 느꼈어요. 다음 순서는 중국 학생 샤오강의 차례였습니다. 그의 발표가 시작되자 강의실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는 걸 느꼈어요. 무언가 불편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샤오강은 단상에 올라서자마자 저를 향해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어요. 그의 입가에 희미한 비웃음이 스쳐 지나가는 걸 놓치지 않았죠. 발표를 시작하기 전 그는 목을 가다듬으며 청중들을 둘러보았어요. 존경하는 교수님, 그리고 동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계 최강대국인 중국의 군사훈련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의 말에 저는 눈썹을 찌푸렸어요. 최강대국이라니 너무 과장된 표현 아닌가요? 샤오강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방금 전 한국의 ROTC 시스템에 대한 발표를 들었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건 우리 중국의 군사훈련에 비하면 어린아이의 놀이에 불과합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정말 그가 그렇게 말한 건가요?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학생들도 놀란 표정이었죠. 중국의 대학 군사훈련은 규모나 강도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는 매년 수백만 명의 대학생들을 동원해 전국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죠. 이는 한국과 같은 작은 나라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규모예요. 저는 그의 말에 화가 났지만 참고 들었어요. 하지만 그의 다음 말에 더는 참기 어려웠죠. 게다가 우리의 훈련은 단순한 군사기술 습득을 넘어서 애국심과 공산당에 대한 충성심을 키우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이는 자본주의에 물든 한국의 ROTC와는 차원이 다른 거죠. 샤오강은 이어서 중국 군사훈련의 우수성을 열거하기 시작했어요. 첫째, 우리의 훈련은 극한의 환경에서 이루어집니다. 혹한기에는 영하 30도의 추위 속에서, 혹서기에는 40도가 넘는 더위 속에서 훈련해요. 이는 군인의 정신력을 극한으로 단련시키는 최고의 방법이죠.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그게 정말 최고의 방법일까요? 오히려 위험해 보이는데 말이에요. 둘째, 우리의 훈련은 실전과 가장 유사한 환경에서 진행됩니다. 실제 총알을 사용하는 사격훈련, 실제 폭발물을 이용한 폭파훈련 등이 포함되어 있죠. 이런 훈련을 통해 우리 학생들은 진정한 전사로 거듭나고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런 위험한 훈련을 한다고요?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샤오강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셋째, 우리의 훈련은 24시간 내내 진행됩니다. 휴식 시간이라는 건 없어요. 이를 통해 우리 학생들은 언제나 경계 태세를 유지하는 법을 배우죠. 한국의 ROTC처럼 편하게 학업과 병행하는 게 아니라요. 그의 말에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훈련한다고요? 그건 비인간적이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훈련은 집단주의 정신을 기릅니다. 개인의 성과보다는 단체의 성과를 중요시하죠. 이는 군대의 핵심 가치인 단결심을 키우는데 필수적입니다. 한국의 ROTC가 개인주의적 성향을 키우는 것과는 정반대예요. 샤오강의 발표를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불편해졌어요. 그의 주장은 너무나 극단적이고 과장되어 보였거든요. 하지만 그의 다음 말에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 우리의 훈련은 너무나 효과적이어서 일부 학생들은 훈련 중 실신하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 훈련의 강도를 보여주는 증거일 뿐이죠. 약한 자는 도태되고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법이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학생들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건가요? 그런 위험한 훈련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샤오강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결론적으로 중국의 군사훈련 시스템은 세계 최고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세계 최강의 군대를 양성하고 있어요. 한국의 ROTC? 그건 우리에게는 그저 웃음거리에 불과합니다. 그의 발표가 끝나자 강의실은 침묵에 빠졌어요.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죠. 샤오강은 그 침묵을 자신의 발표가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다들 할 말을 잃은 것으로 착각한 듯 했어요. 저는 손을 들어 질문을 하고 싶었지만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샤오강 군, 발표 감사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른 나라의 시스템을 비하하는 발언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서로 배우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샤오강은 교수님의 말씀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교수님, 저는 그저 사실을 말한 것뿐입니다. 중국의 군사력이 세계 최강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훈련 시스템이 다른 나라보다 우수하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의 오만한 태도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손을 들고 발언 기회를 얻었죠. 샤오강 씨,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샤오강은 거만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학생들이 훈련 중 사망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정말 자랑할 만한 일인가요? 군사훈련의 목적이 생명을 지키는 것 아닌가요? 제 질문에 강의실 전체가 술렁였어요. 샤오강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가 이내 비웃음으로 바뀌었죠. 약한 자는 도태되는 법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강한 군인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한국의 ROTC처럼 안전만을 강조하다 보면 결국 약한 군대가 될 수밖에 없죠. 그의 대답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렇게 극단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과 어떻게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니까요. 안전을 강조하는 것과 강한 군대를 만드는 것은 별개의 문제 아닌가요? 오히려 안전하고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강한 군인을 양성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 말에 다른 학생들도 동의의 표시를 보였어요. 하지만 샤오강은 여전히 완강한 태도였죠. 그런 안일한 생각으로는 절대 강대국이 될 수 없어요. 우리 중국은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갖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이자 사명이에요. 그의 말에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렇게 극단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과는 대화가 통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들었어요. 국제 무대에서 이런 상황은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을 테니까요. 결국 교수님께서 다시 한번 개입하셨어요. 두 분 다 열정적인 토론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서로의 시스템을 이해하고 배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샤오강 군, 당신의 발표 내용 중 일부는 사실 확인이 필요해 보이네요. 화면에는 다양한 그래프와 표가 나타났어요. 저도 모르게 앞으로 몸을 기울였죠. 먼저 안전사고 발생률을 보겠습니다. 교수님이 첫 번째 그래프를 가리키셨어요. 한국 ROTC의 경우 지난 5년간 0.01%의 안전사고 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 대학 군사훈련의 경우 0.5%로 무려 50배나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중국의 인구수를 고려했을 때 이 수치는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샤오강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다음은 훈련 만족도 조사입니다. 한국 ROTC 학생들의 만족도는 평균 89점인 반면 중국 대학생들의 만족도는 52점에 그쳤습니다. 이는 훈련의 질과 효과성에 큰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다음 자료들을 보여주셨어요. 실전 적용 능력 테스트에서도 한국 ROTC 훈련생들의 평균 점수는 88점으로 중국 대학생들의 평균 61점을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훈련의 양이 아닌 질적인 면에서 한국의 시스템이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죠. 그러면서 교수님은 구체적인 사례들을 언급하기 시작하셨어요. 2022년 여름 중국 산둥성의 한 대학에서 군사훈련 중 열사병으로 학생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과도한 훈련 강도와 부실한 안전관리의 결과였죠. 반면 한국의 ROTC 프로그램에서는 지난 10년간 심각한 사고가 단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샤오강 군이 자랑스럽게 언급했던 중국의 훈련 시스템에도 심각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24시간 지속되는 훈련은 인체의 생리학적 한계를 무시한 접근법입니다. 이는 오히려 학생들의 학습 능력과 판단력을 저하시키고 장기적으로는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또한 실제 총알과 폭발물을 사용하는 훈련은 불필요하게 위험합니다. 현대 군사 기술은 충분히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시뮬레이션 훈련을 가능하게 합니다. 한국의 ROTC 프로그램은 이러한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죠. 샤오강의 얼굴이 점점 굳어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교수님은 멈추지 않으셨죠. 샤오강이 입을 열려고 했지만 교수님은 손을 들어 제지하셨어요. 기다려주세요, 샤오강 군. 아직 설명이 더 남았습니다. 2023년 국제군사기술 경연대회에서 한국 ROTC 출신 장교팀이 중국팀을
큰 점수 차로 이겼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는 훈련의 실효성과 질적 차이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죠. 또한 인권 존중 측면에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의 ROTC 프로그램은 엄격한 인권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으며 모든 훈련 과정에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되고 있어요. 반면 중국의 대학 군사훈련에서는 여전히 구타나 가혹행위 등의 인권 침해 사례가 종종 보고되고 있습니다. 샤오강 군, 당신이 자랑스럽게 얘기했던 중국의 훈련 시스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은 24시간 쉼없는 훈련이 군인의 정신력을 단련시킨다고 했지만 실제로 이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에 새로운 자료를 띄우셨어요. 이 그래프를 보세요. 중국 대학생들의 군사훈련 중 탈진, 과로로 인한 입원 사례가 최근 5년간 30% 증가했습니다. 쉼없는 훈련은 오히려 학생들의 건강을 해치고 훈련 효과를 떨어뜨리고 있어요. 반면 한국의 ROTC 프로그램은 적절한 휴식과 회복 시간을 보장하여 훈련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샤오강의 얼굴이 붉어지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교수님은 계속 이어가셨죠. 또한 실제 전투 상황과 유사한 환경에서의 훈련을 강조하셨는데 이 역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2023년 9월 후난성의 한 대학에서 실탄 사격 훈련 중 오발 사고로 2명의 학생이 중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군사 전문가도 아닌 대학생들에게 이런 위험한 훈련을 시키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 듭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강의실 전체가 술렁였어요. 저도 그 사실을 처음 듣고 놀랐죠. 게다가 인권 존중 측면에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의 ROTC 프로그램은 엄격한 인권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으며 모든 훈련 과정에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되고 있어요. 반면 중국의 대학 군사훈련에서는 여전히 구타나 가혹행위 등의 인권 침해 사례가 종종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7월 베이징의 한 명문대에서 발생한 사건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군사훈련 중 한 여학생이 지도관의 성희롱과 폭언에 시달렸고 이를 항의한 다른 학생들이 집단 구타를 당했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이 사건은 중국 전역에 큰 파문을 일으켰고 대학 군사훈련의 인권 문제를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샤오강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교수님은 다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이런 사례들을 볼 때 군사훈련의 목적과 방식에 대해 우리는 진지하게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강도 높은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인권을 존중하는 훈련 방식을 채택해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의 ROTC 프로그램은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어서 교수님은 훈련의 효율성에 대해 설명하셨어요. 한국의 ROTC 시스템은 학업과 군사훈련을 효과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문성과 군사 능력을 동시에 갖춘 우수한 장교를 양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반면 중국의 집중식 군사훈련은 학업에 지장을 줄 수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샤오강의 표정이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교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마지막으로 훈련의 다양성과 실용성 측면에서도 한국의 ROTC 프로그램이 앞서고 있습니다. 한국의 ROTC는 리더십 훈련, 전술 훈련, 체력 단련뿐만 아니라 현대전에 필요한 사이버 보안, 드론 운용 등 첨단 기술 훈련도 포함하고 있어요. 이에 비해 중국의 대학 군사훈련은 여전히 전통적인 훈련 방식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강의실을 둘러보셨어요. 모든 학생들이 집중하고 있었죠.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또 다른 사례를 언급하기 시작하셨어요. 인권 존중 측면에서 두 나라의 차이는 더욱 두드러집니다.
2021년 베이징의 한 대학에서 있었던 사건을 보겠습니다. 군사훈련 중 한 학생이 열병식 훈련 도중 쓰러졌는데 지도 교관이 이를 꾀병으로 의심해 해당 학생을 30분 동안 뜨거운 햇볕 아래 서 있게 했죠. 결국 이 학생은 심각한 열사병으로 병원에 실려갔고 며칠 동안 중환자실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샤오강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는 뭔가 말하려는 듯 했지만 교수님은 계속 이어서 말씀하셨죠. 또 다른 사례로 2022년 상하이의 한 대학에서는 군사훈련 중 규율 위반을 이유로 여학생들에게 머리카락을 자르는 벌을 내렸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인권 침해이며 개인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이어질수록 강의실의 분위기는 무거워졌어요.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샤오강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죠. 교수님, 이건 너무 편파적인 시각 아닙니까? 샤오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나라의 군사훈련은 애국심과 단결력을 키우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몇몇 사소한 사건들로 전체를 평가할 순 없습니다. 교수님은 침착하게 샤오강을 바라보셨어요. 샤오강 군, 당신의 열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권 침해는 결코 사소한 사건으로 치부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교수님은 다시 프로젝터를 켜셨어요. 화면에는 중국 대학생들의 군사훈련 관련 설문조사 결과가 나타났죠. 이 설문조사를 보십시오. 중국 대학생들의 62%가 군사훈련이 강제적이고 과도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58%가 훈련 내용이 실제 군사기술과 무관하다고 답했죠. 이는 현재 중국의 대학 군사훈련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샤오강은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하지만 교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죠. 더 큰 문제는 이 훈련의 정치적 성격입니다. 중국의 대학 군사훈련은 군사기술보다는 정치 이념 교육에 더 치중하고 있습니다. 공산당의 이념과 소위 애국주의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죠. 이는 장기적으로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과 창의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셨어요. 강의실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였죠. 예를 들어 2023년 광저우의 한 대학에서는 군사훈련 중 사상 검증 세션이 있었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공산당의 역사와 이념에 대한 시험을 치러야 했고 이 점수가 훈련 평가의 50%를 차지했다고 해요. 이것이 과연 군사훈련의 본질일까요? 샤오강은 이제 완전히 굳어버린 표정이었어요. 그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또한 이러한 정치적 색채를 띤 훈련은 학생들의 다양성과 개성을 억압할 수 있습니다. 획일화된 사고방식을 강요하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필요한 창의적이고 유연한 인재 양성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교수님은 이어서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 설명하셨어요. 이런 식의 군사훈련은 단기적으로는 규율과 단결력을 높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학생들의 자주적 사고 능력과 리더십 개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현대 전장에서는 융통성 있고 독립적인 판단력을 가진 군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훈련은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죠. 교수님의 말씀이 이어질수록 강의실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어요. 게다가 이런 강제적이고 정치적인 군사훈련은 학생들의 학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학생들이 개강 직전 2~3주간의 집중 훈련으로 인해 새학기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어요. 이는 교육의 본질을 해치는 일이 아닐까요? 샤오강은 이제 완전히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어요.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군사훈련의 목적은 강한 군인을 만드는 것만이 아닙니다. 건전한 시민의식과 리더십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한국의 ROTC 시스템이 우수한 이유는 바로 이 점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제와 억압이 아닌
자발적 참여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훈련.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 아닐까요? 교수님의 말씀이 끝나자 강의실은 잠시 고요해졌어요. 그때 갑자기 샤오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하지만 교수님, 중국은 지금의 훈련 시스템으로 세계적인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묻어났어요. 우리의 방식이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수님은 차분히 대답하셨어요. 샤오강 군, 생각해보세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세계적인 군사 강국 중 어느 나라도 중국과 같은 극단적인 훈련 방식을 채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한국의 ROTC와 비슷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샤오강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는 뭔가 말하려 했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보였죠.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의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지만 동시에 큰 책임감도 느꼈죠. 우리의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어요. 강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 배운 것들을 어떻게 실제로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도 이런 가치들을 실천할 수 있기를 희망했죠. 이렇게 한국의 군사훈련 시스템을 무시하는 중국 학생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중국에서 하고 있는 군사훈련들이 너무 비인간적이고 반면에 한국은 체계적인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또 교수가 하는 이야기 덕분에 다른 나라 학생들도 한국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기쁘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한국은 수박 껍질로 김치를 담그는 나라잖아요. 심지어 고기 살 돈도 없어서 고기도 못 먹고 자라잖아요. 미국 명문대학교 강의실에서 한 학생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은 교수는 그 학생이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충격적인 이유를 말하게 되고 강의실은 아직도 이런 나라가 있다는 사실에 모두 놀라게 됩니다. 도대체 이 학생은 무엇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를 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명문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국 유학생 세연이에요. 오늘 국제경제학 수업에서 아시아의 세계 경제 영향력에 대해 배우고 있었어요. 교수님께서 한국 경제의 세계적 영향력에 대해 설명하시던 중이었어요. 한국의 경제 성장은 세계 경제사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입니다. 6.25 전쟁 이후 폐허가 된 나라에서 불과 반세기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죠.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이 현상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많은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이어서 한국 기업들의 세계적 위상에 대해 설명하셨어요. 한국의 삼성전자는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20%를 점유하고 있으며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는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전기차와 수소차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하고 있죠.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며 가슴이 뿌듯해졌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한국의 다른 산업들에 대해서도 언급하셨죠. LG전자의 OLED TV는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선 산업에서도 한국은 세계 1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죠. 그리고 교수님은 한국의 소프트 파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셨어요. 또한 한국의 문화 콘텐츠 산업, 이른바 K-팝과 한국 드라마의 인기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도 상당합니다. BTS, 블랙핑크와 같은 K-팝 그룹들의 세계적 인기는 음악 산업을 넘어 관광, 화장품, 패션 등 연관 산업의 성장을 이끌고 있죠. 한국의 영화와 드라마들은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며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성공 비결 중 하나는 바로 우수한 인적 자원입니다.
OECD 국가 중 대학 진학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인 한국은 고급 인력 양성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서 한국의 인재들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임종윤 박사는 세계에서 가장 얇은 태양전지를 개발해 네이처지에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김빛내리 교수는 마이크로 RNA 연구로 세계적 권위의 호라이즌 상을 수상했죠. 이처럼 한국의 과학자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연구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해서도 언급하셨어요. 최근에는 한국의 스타트업들도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쿠팡, 배달의 민족과 같은 유니콘 기업들이 등장하면서 한국의 벤처 생태계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죠. 이는 한국의 우수한 인재들이 창업에도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은 한국의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해 이야기하셨어요. 한국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적극적인 투자와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죠. 특히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미래 핵심 산업에서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이 이룩한 경제적, 문화적 성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동시에 앞으로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어떤 역할을 해나갈지 기대가 되기도 했죠. 교수님의 설명이 끝나갈 무렵 갑자기 교실 뒤쪽에서 손이 올라갔어요. 중국에서 온 유학생 쉬안이었죠.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였어요. 교수님, 잠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쉬안이 조금은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어요.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자 쉬안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죠.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한국의 경제적 성과와 문화적 영향력에 대해 저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사실 한국의 실상은 우리가 지금 들은 것과는 매우 다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중국에서는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들입니다. 순간 교실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모두의 시선이 쉬안에게 집중되었죠. 한국은 실제로 매우 가난한 나라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수박이나 고기를 먹을 형편도 안 됩니다. 이건 농담이 아니라 실제 상황입니다. 저는 깜짝 놀라 쉬안을 쳐다봤어요.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만 쉬안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수박 껍질로 김치를 담가 먹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수박이 너무 비싸서 껍질까지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중국 SNS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이에요. 교실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일부 학생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고 또 다른 학생들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쉬안을 바라봤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동물원의 하마가 수박을 먹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수박이 귀한 과일이라는 거죠. 또한 고기는 너무 비싸서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1년에 몇 번 먹기도 힘들다고 해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쉬안을 바라봤어요. 이런 황당한 이야기들이 어떻게 사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이런 사실들은 중국에서는 너무나 유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실상에 대해 동정심을 느낄 정도입니다. 우리는 이런 점에서 한국보다 훨씬 잘 살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어요. 쉬안의 말이 끝나자 교실은 잠시 정적에 빠졌어요. 모두가 방금 들은 충격적인 사실들을 소화하려는 듯 했죠.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며 교수님을 바라봤어요. 쉬안 학생,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어 고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정보의 출처와 신뢰성을 검증해야 합니다. 당신이 말한 내용들의 출처가 어디인지 물어볼 수 있을까요? 쉬안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이 모든 정보는 중국의 SNS와 뉴스 매체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쉬아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중국 SNS 앱을 열었어요.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화면을 스크롤하며 여러 영상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영상에서는 한 중국인이 한국인 흉내를 내며 수박 껍질로 김치를 담그는 모습이 나왔어요. 이 영상 보세요. 조회수가 무려 1,500만이나 됩니다. 댓글들을 보면 모두가 한국의 가난한 실상에 놀라워하고 있어요. 그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중국인이 한국인 흉내를 내며 고기를 사지 못해 슬퍼하는 연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 영상의 조회수는 2천만을 넘어섰더군요. 이건 중국의 유명 인플루언서가 만든 영상입니다. 그는 이것이 한국의 현실이라며 영상을 올렸고 수많은 팔로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죠. 쉬아는 계속해서 다양한 영상들을 보여주었어요. 한국인들이 수박을 먹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모습, 고기를 구경만 하고 사지 못하는 모습, 심지어는 한국 사람들이 중고옷만 입는다는 내용의 영상까지 있었죠. 이 모든 영상들의 조회수를 다 합치면 1억이 넘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할 수 있나요? 교실 안은 다시 한번 침묵에 빠졌어요. 학생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죠.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입을 여셨어요. 쉬안 군, 귀중한 자료를 보여줘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현상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교수님은 화면에 새로운 자료들을 띄우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중국 정부의 인터넷 통제 정책에 관한 자료입니다. 중국에서는 방화장성이라 불리는 인터넷 검열 시스템을 통해 외부 정보의 유입을 막고 있어요. 이로 인해 중국 국민들은 정부가 허용하는 정보만을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더 놀라운 것은 이런 허위 정보들이 중국 정부의 묵인하에 때로는 직접적인 지시로 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6월 27일 중국의 관영 매체인 팽베신문은 중국인들은 수박 껍질을 먹지 않는다는 사실에 한국인들의 멘탈이 붕괴됐다는 허위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이후 봉황망, 웨이버 등 더 큰 영향력을 가진 매체들이 이 내용을 그대로 전했죠. 이런 가짜 뉴스들이 관영 매체를 통해 퍼지면서 많은 중국인들이 이를 사실로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본 것처럼 이를 바탕으로 각종 영상과 밈이 만들어지고 퍼져나간 겁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SNS에서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회수와 인기를 얻기 위해 이런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저는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럼 처음에는 정부의 의도로 시작됐지만 나중에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된 건가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정확합니다. 세연 학생. 이런 현상을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퍼뜨린 정보가 나중에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는 거죠. 이런 현상은 에코 챔버 효과를 만들어내요.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의 의견을 강화하면서 다른 의견은 점점 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결국 허위 정보가 마치 진실인 것처럼 굳어지게 됩니다.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단순한 장난이 이렇게 큰 오해를 낳을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웠죠. 그리고 SNS가 우리의 인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이러한 사실 때문에 저는 한국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교수님, 제가 한 가지 덧붙여도 될까요? 실제로 한국에서 수박은 여름철 대표 과일로 많이 먹어요. 그리고 고기 소비량도 세계 평균을 훨씬 웃돕니다. 2022년 기준으로 한국의 1인당 연간 육류 소비량은 약 54kg이에요.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아요, 세연 학생. 그리고 이런 객관적인 통계 자료들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이죠. 하지만 중국에서는 이런 정보들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있어요. 이러한 정보들을 제한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국내 여론을 조작하거나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혹은 이웃 국가와 비교하며
중국의 우월감을 심어주기 위해서일 수도 있죠. 저는 다시 한번 말을 이어갔어요. 실제로 한국에 와본 중국인들은 이런 사실들이 거짓이라는 걸 금방 알아차려요. 한국에서 살고 있는 중국인 유튜버들이 실제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영상들은 중국에서 차단되거나 삭제되는 경우가 많죠. 교수님이 덧붙이셨어요. 맞아요. 이런 현상은 확증 편향이라고 불러요. 사람들은 자신이 이미 믿고 있는 것을 확인해주는 정보만을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경향이 있죠. 교수님의 설명이 끝나자 쉬안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의 얼굴에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죠. 잠깐만요, 교수님. 여러분은 모두 한국에 가본 적이 없잖아요. 어떻게 이런 사실을 모르실 수 있죠? 교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쉬안을 주목하고 있었죠. 제가 보여드린 영상들은 수백만, 심지어 수천만 명이 본 거예요. 그들 모두가 착각하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오히려 이건 한국에서 조작한 거 아닐까요? 자신들의 나라가 잘 산다고 보여주기 위해 거짓 통계를 만들어내고 우리를 속이려는 것일 수도 있어요. 교실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일부 학생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렸고 또 다른 학생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우리가 본 영상들은 실제 한국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담은 거예요. 그들이 수박 껍질로 김치를 담그고 고기를 사지 못해 슬퍼하는 모습이 어떻게 거짓일 수 있나요? 이건 분명 한국의 현실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느껴졌죠. 마치 자신이 믿고 있던 것들이 흔들리는 것을 막으려는 듯한 필사적인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 정부가 이런 거짓말을 퍼뜨리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오히려 한국이 자신들의 가난한 현실을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닐까요? 교수님은 쉬안을 바라보더니 프로젝터를 켜시고 화면에 몇 가지 통계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일단 공신력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한국의 1인당 GDP를 봅시다. 2022년 기준으로 약 3만 3천 달러입니다. 이는 세계 상위권에 속하는 수치죠. 중국의 1인당 GDP가 약 1만 2천 달러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쉬안이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교수님, GDP가 높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한국은 빈부격차가 심각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하다고 들었어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니계수라는 지표도 함께 봐야 합니다. 한국의 지니계수는 0.339로 OECD 국가들의 평균인 0.318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중국의 지니계수가 0.385인 것과 비교하면 오히려 한국의 소득 불평등이 더 낮다고 볼 수 있죠. 그러자 쉬안이 다시 반박했어요.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수박과 고기를 먹을 형편이 안 된다고요. 이건 사실이에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 직접 한국의 식품 소비 통계를 살펴볼까요? 화면에 새로운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아까 세연 학생이 말한 것들은 전부 사실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1인당 연간 육류 소비량은 약 54kg입니다. 이는 세계 평균인 43kg을 훨씬 웃도는 수치죠. 수박의 경우 한국의 1인당 연간 소비량은 약 11kg으로 여름철 대표 과일로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고 있습니다. 쉬안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왜 한국 사람들이 수박 껍질로 김치를 담그는 거예요? 교수님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수박 껍질로 김치를 담그는 일은 없어요. 이는 아마도 잘못된 정보가 퍼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쉬안이 또 다른 주장을 펼쳤어요. 그럼 한국의 주택 가격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서울의 집값이 너무 비싸서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평생 집을 살 수 없다고 들었어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주택가격 문제는 실제로 한국 사회의 중요한 이슈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대도시의 공통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뉴욕, 런던, 도쿄, 심지어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중국의 대도시들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죠. 시아는 여전히 납득하지 못한 듯 했어요. 그래도 한국은 기술력도 없고 모든 것을 중국에서 배웠다고 들었어요. 특히 김치 같은 한국 전통 음식도 사실은 중국에서 유래했다고요. 이 말을 듣자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손을 들고 발언권을 얻은 뒤 말했죠. 시아님,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한국은 세계적인 기술 강국이에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죠. 그리고 김치는 한국의 고유한 음식 문화입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기도 해요.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어요. 세연 학생의 말이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왜 이런 오해들이 생기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교수님은 화면에 중국의 인터넷 검열 시스템에 대한 자료를 띄우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국의 방화장성 그레이트 파이어월입니다. 이 시스템은 중국 정부가 자국민의 인터넷 사용을 통제하기 위해 만든 거대한 검열 시스템이에요. 이 방화장성으로 인해 중국에서는 다양한 정보의 왜곡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는 단순히 정보를 차단하는 것을 넘어서 때로는 잘못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퍼뜨리는 결과를 낳고 있죠. 예를 들어 2019년에는 한국의 삼성전자가 중국 기업의 기술을 빼앗겼다는 허위 뉴스가 퍼졌어요. 이 뉴스는 마치 중국 기업이 한국의 기술력을 앞섰다는 식으로 보도되었죠. 하지만 실제로는 삼성전자가 특허 소송에서 승리한 사건을 완전히 왜곡한 것이었습니다. 이 가짜 뉴스는 중국 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고 많은 중국인들이 자국 기업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믿게 만들었어요. 또 2020년에는 더 심각한 허위 정보가 유포됐어요. 한국이 코로나19 대응에 실패해 국가 붕괴 직전이라는 가짜 뉴스가 중국 전역에 퍼진 거죠. 이 뉴스는 마치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고 거리에 시신이 방치되어 있다는 등의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심지어 일부 중국 매체는 이를 검증 없이 그대로 보도하기도 했죠. 하지만 실제로 한국은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꼽혔어요. 신속한 검사와 추적, 투명한 정보 공개로 초기에 바이러스 확산을 효과적으로 통제했죠. 이런 한국의 성공적인 대응은 세계 각국의 언론에서 긍정적으로 보도됐지만 중국 내에서는 이와 정반대의 왜곡된 정보가 유통된 겁니다. 이런 사례들은 방화장성이 단순히 외부 정보를 차단하는 것을 넘어 자국민들에게 왜곡된 세계관을 심어주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이로 인해 중국 국민들은 실제 세계 정세와는 동떨어진 인식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죠. 시안이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그건 사실이었어요. 저도 그 뉴스들을 봤거든요.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에요, 시안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교수님은 화면에 여러 국제 언론사의 보도 자료를 띄우셨어요. 세계의 주요 언론들은 그런 내용을 보도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모범 사례로 다뤘죠. 교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2021년에는 또 다른 사건이 있었어요. 중국 매체들이 한국의 김치 종주국 논란을 왜곡 보도했죠. 하지만 이 역시 사실과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중국 정부의 무서운 점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들은 14억 인구의 정보 접근을 통제하고 있어요. 많은 중국인들이 공신력 있는 보도 자료를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안군처럼 한국이 가난한 나라라고 오해하게 되는 거죠. 시안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는 뭔가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어요. 화를 삼키는 듯한 표정이었죠. 교수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시안군, 당신의 마음을 이해해요.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들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건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교실 안에 모든 학생들이 숙연한 표정으로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입니다. 우리가 접하는 모든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항상 의문을 가지고 다양한 출처를 확인해야 해요. 그리고 다른 문화와 국가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때 시안이 갑자기 일어섰어요. 교수님, 죄송하지만 저는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게 거짓이라는 건 믿을 수 없어요. 교수님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시안 군, 당신의 마음을 이해해요. 하지만 대학 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알고 있던 많은 것들이 다르다는 걸 깨닫는 날이 올 거예요. 그게 바로 교육의 힘이죠. 하지만 시안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제가 믿는 것들은 모두 사실이에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1년 후에는 당신의 생각이 많이 바뀔 거라고 확신해요. 새로운 경험과 지식을 쌓다 보면 세상을 보는 시각도 변하니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시안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렇게 강의는 마무리되었고 학생들은 하나둘 교실을 빠져나갔어요. 저는 자리에 남아 오늘 수업을 되새겨보았죠. 이 수업을 통해 정보의 중요성과 비판적 사고의 필요성을 깊이 깨달았어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정보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세계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꼈죠. 동시에 시안의 모습을 보며 자신의 믿음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도 이해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교육의 힘이 아닐까요?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 앞으로도 저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고 비판적으로 생각하며 다양한 문화와 관점을 이해하려 노력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수업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이렇게 중국에서만 살다가 해외로 나와 지금까지 알던 내용들을 전부 부정하지 못하는 중국 학생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사연을 들으니 일부 중국인들이 왜 한국을 가난한 나라라고 하는지 이해가 됐고, 이렇게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중국인들이 많다는 사실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